네, 안녕하세요. 오늘 연수를 맡은 하리아라 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화면 잘 보이시죠, 선생님들? 일단은 저는 이제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일하고 있는 하리아라 이은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연수를 올해 받고서는요, 선생님들 사전에 질문을 했을까 해서 질문을 쭉 봤습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 내용을 가급적이면 오늘 강의 내용에 이제 제가 그 스토리라인에 넣으려고 했고요. 혹시 제가 이제 전체 구성상 못 넣은 게 있으면 나중에 다시 이제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중에 하나가 저에 대한 질문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다 보니까 이 말 자체가 좀 낯설어서 아 이게 뭘까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소개하는 자료들을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생물학이 좋아서 연구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고요. 이게 제 대학원 때 모습이고, 미국 콜드 스프링 하버 연구소에서 발표하던 모습인데요. 이때까지는 하더라도 저는 평생 과학자, 생물학자로 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꼭 그렇게 되지는 않죠. 어떨 때는 너무 좋아해서 그게 제 인생을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어, 저는 생물학이 너무 좋아서 낮에는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너무 좋아서 밤에는 집에 와서 이렇게 뭐 처음에는 블로그로 시작을 했고 나중에 카페까지 가서 생물에 관련된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모아서 출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출간해 주신다 그러니까 재밌는 좋은 기회가 왔구나 싶어서 오케이를 했었고요. 다행히 글이 충분히 모여 있었기에 휴가는 바로 할 수 있었죠. 그게 이제 제 첫 번째 책인 하리아라의 생물학 카페라는 책이었고요. 아마 선생님들은 저를 이 책으로 많이 기억해 주실 거예요. 이 책이 2002년에 나왔고요. 벌써 24년이나 된 책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이 좀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저는 이대 남수방 하다도 본캐는 연구원이었고 부캐가 작가였는데 이 작가라는 부캐가 너무 커져서 제 본캐 일을 위협할 정도로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때 이제 과감하게 어, 직업을 바꿔서 연구소를 그만두고 전업 작가의 길로 나서서 이후로 여러 가지 책을 썼습니다. 이제 보통 하리하라라는 필명으로 썼기 때문에요. 하리하라라는 이름으로 필명으로 쓴 책들이 이제 초반엔 주로였고요. 최근에는 이 필명을 떼고 제 이름으로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해서 조금씩 몸을 바꾸며 살아갑니다. 엄마 생물학 그리고 오늘 이 사계절 출판에서 나온 어른이 된다는 것까지는 필명 대신에 제 본명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책들을 썼고 또 뭐 이것 말고도 뭐 어린이 책이라든가 아니면은 꼭 생물학 분야 아니더라도 다른 책이라든가 그다음 이 몬스터 과학은 동화책이었고요. 네, 정말 이건 스토리 라인이 있는 동화책이고요. 얘는 만화책이고요. 이건 SF 소설라는 것들을 이제 같이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과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과학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연을 주로 많이 하지만 이런 행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방송을 하기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뉴스에도 출연했었고 EBS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예능까지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경향신문에서 김영 칼럼 어, 연재하는 거랑 크로스로드라고 하는 과학 전문 웹진. 혹시 아이들과 과학에 관련해서 조금 수준 높은 글을 서로 토론하거나 읽어보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 있는 거 괜찮습니다. 크로스로드라고 하는 과학 전문 웹진에 대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글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저 이제 오프라인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삼청동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삼청동에 가면은 교양과학 책방, 즉 과학책만 사고 팔고 토론하고 읽고 활동을 하는 과학 전문 서점 갈다가 있습니다. 이 갈다에서 그 오프라인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는 활동도 하고 있고요. 갈다의 인물들, 갈다 함께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마 익숙하신 얼굴의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저희 갈다의 대표이신 천문학자 임혜영 박사님도 계시고요. 여기 이제 보다에도 요즘에 뜨고 계시는 그 김범준 교수님도 계시고 장대익 교수님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뭐 지웅이 박사. 그다음에 여기 혹시 조그맣게 나서 모르겠지만 요즘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가장 유명한 궤도
또 여기 저희랑 같이 일을 시작했으면 요즘 바빠서 많이 못 보겠지만요. 여기 김사옥 교수님도 계시네요.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이제 과학을 알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앞으로도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계속 활동을 할 예정인데요. 오늘의 이제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강의 연수를 의뢰를 받고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들 그 사전 질문도 쭉 읽어보니까 그 과학을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읽고 쓰고 나누고 토론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학적 문해력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적 문해력의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이 과학적 문해력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이제 학생들과 같이 강의하고 토론하면서 어떻게 과학적 문해력을 바탕으로 과학책을 읽는 것인가, 읽는 것이 좋은가, 그다음에 어떻게 과학적 문해력을 바탕으로 토론하는 방법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을 해보면요. 아이들은 과학을 왜 공부하는지를 참 일단 당위성을 알기를 되게 어려워합니다. 국가 과정이 바뀌면서 이제 우리는요, 과학과 함께 아이들은 10년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과학을 쭉 공부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이제 19살인데 그 인생의 절반 이상 10년 과학과 함께 지내오는 거죠. 근데 정작 아이들은요, 이렇게 10년 동안 과학을 배워오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한 채 졸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게요. 본인들이 선택해서 과학을 공부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과목이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들은 거지. 그것을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은 당위성을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건 거꾸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 교과 과정을 만드신 분들은 아이들이 과학을 공부하면서 10년 동안 과학이란 과목을 공부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알아가기를 원했을까라는 거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이건 너무 잘 아실 테지만 최근에 2022년 교육과정 개정의 바탕에는요, 2019년에 발표된 미래세대 과학표준이라는 이 기준이 상당히 많은 것을 좌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교육부와 이제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여러 기관들이 합심해서 미래세대의 아이들에게 과학을 배울 때, 과학을 가르칠 때, 이 아이들은 어떤 것을 알았으면 좋겠을까라는 그 기준을 표준을 하나 잡겠다 해서 만든 연구였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보고서를 아마 보시는 선생님도 많으실 텐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앞으로의 미래 세대의 과학 교육의 목표는요. 과학적 문해력을 갖추고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사람을 길러내는 데 있다라고 이제 보고서에서 천명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과학적 문해력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참고로 이 문건에서는요, 이 과학적 문해력이란 말은 보통 이제 영어의 scientific literature를 번역해서 과학적 문해력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상하게 이게 정부 문건에서는 문해력이 아니라 과학적 소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건에서 과학적 소양이라고 나오게 되면은 그건 이제 사이언티픽 리터러시의 우리말이니까 과학적 문해력이라고 하셔도 무방을 합니다. 근데 저는 소양이란 말보다는 문해력이란 말이 더 직관적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 문건에서는 과학적 소양이라고 나오긴 하지만 여기 강의에서는 이제 과학적 문해력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문해력을 갖추고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사람을 키우는 게 목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자나 인재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과학교육의 목표가 과학자나 과학적인 인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즉, 이 교육 과정을 거쳐나간 모든 사람이라면 이 과학적 문해력이라는 것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 즉, 더 이상 문과, 이과를 나눠서 이과 또는 자연계 출신 아이들만 과학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과학이 더 이상 이제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 되고, 수능에서도 이제 과학이 통합과학으로 한꺼번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과학적 문해력을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문해력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이렇게 이 과학적 문해력을요, 세 가지 뿌리를 가지고 꽃을 피우는 나무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 세 가지 뿌리가 각각 과학적 지식, 과학적 역량, 과학적 참여와 실천. 이 세 가지 뿌리가 바로 과학적 문해력의 바탕이다라고 이 보고서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 이, 그, 그다음에 그 지식과 역량과 참여와 실천이 어떤 것인지를 이 문건에서 정의를 해놨는데요. 문건이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읽으려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얘기들을 앞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뿌리에서 보게 되면요. 생각보다 지식과 역량과 참여와 실천이라는 부분이요. 우리가 흔히 직관적으로 생각했던 과학적 지식, 화학식이 안 되든가 물리 공식이 안 되든가 또는 과학적 역량, 실험을 한다든가 이런 능력을 넘어서는 개념도 사실은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얘기를 할 텐데요. 먼저 그래서 제가 이 문건을 쭉 보면서 과학적 문해력의 도대체 본질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 문건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선생님용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거를 어떻게 이해시킬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럼 과학적 문해력이란 말 자체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라고 접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과학적 문해력이란 말은 결국 과학과 문해력이란 말이 과학적이란 말과 문해력이란 말이 겹쳐진 말이잖아요. 그럼 두 가지의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과학의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문해력의 핵심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서 과학의 본질적인 특성을 설명하기 전에 이분의 예를 주어 듭니다. 이분은 영국의 화학자인 존 돌턴 경입니다. 초등학생들은 아마 돌턴 경을 잘 모르지만 제가 해보니까 중학생들은 어디서 들어봤어요 라고 하고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는 그래도 그렇게 대부분의 경우 과학자들 잘 모르는데 그나마 사람들이 좀 어디선가 들어봤던 과학자라고 하는 분이 이분인데요. 이 존 돌판경은 알려져 있다시피 원자설을 최초로 주장하신 분이죠. 그래서 원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국의 과학자인데요. 이분은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생물학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생물학 논문을 왜 썼냐? 본인의 경험에 바탕이 되었던 건데요. 이분의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젊었을 때, 19살 때인가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어서 어머님이 선물을 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식이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 내복 사드린다는 그런 그 속설이 있었는데 영국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돌선이 선택했던 어머니 선물이 바로 뭐였냐면은 그 양모로 짠 따뜻한 스타킹이었다고 합니다. 고급 장시로서는 되게 고급품이었던 거죠. 그걸 사서 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요. 굉장히 기뻐하시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 어머니가 돌선의 아들의 선물, 아들이 월급을 받아서 돈 아껴서 엄마를 위해 사온 선물은 정말 감동만으로도 모자랄 것 같은데 어머니의 표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주저주저하다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은 네가 이런 선물을 사갖고 온 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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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쁜데 그리고 스타킹은 정말 유용한 선물이긴 한데 왜 하필 색깔을 골라도 빨간색으로 골라왔냐. 내가 이 나이에 이거 남사스러워서 못 신고 다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돌턴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돌턴에게는 그 스타킹이 한정적인 빨간색이 아니라 아주 점잖은 회색으로 보였거든요. 그제서야 돌턴은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뭐냐면요. 돌턴은 색 색각 이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붉은색을 구별할 수 없는 적색 색각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돌턴의 눈에는 저렇게 빨간색이요. 어두운 회색에 가까운 색으로 인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턴은 어렸을 때부터 물론 약간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보는 세상이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다는 것. 하지만
그렇게 화려한 색채에 둘러싸여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에피소드를 계기로 확실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인식을 한 다음부터 고민을 하게 되죠.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을 하면 세상을 엄마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그 자책으로 귀결되기 마련인데요. 돌턴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과학자였잖아요. 과학자적인 접근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즉, 자신의 눈을 먼저 면밀히 관찰을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눈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것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유독 붉은색만 제대로 구별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이분은 가설을 세웁니다. 옆에 제가 파란색 선글라스를 보여드린 것처럼요. 색상원에서 보면 보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어떤 색에 반대되는 색이 있고 그 색을 더하면 어, 검게 무채색으로 변하는 그런 색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이분은 가설을 세웁니다. 나는 왜 유독 붉은색 계통을 못 볼까? 아마도 내 눈 속에는 겉으론 드러나지 않지만 붉은색 빛을 가리는 푸른색 물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들어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은 다른 색이 아니라 유독 붉은색만 골라서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합니다. 가설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설을 세운 건 과학자적인 입장에서 당연히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증거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나의 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증명하려면 내 눈 속을 들여다봐서 그 안에 정말 푸른 물질이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교ton이 살던 시대는 이제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였잖아요. 저때 기술력으로는 눈에 손상을 주지 않고 눈 안쪽을 들여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술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궁금증 하나 해소하자고 식이력을 포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 궁금증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살아갑니다. 결국에 이 사람이 쓴 내용들은요, 전부 가설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증명이 안 된 상태죠.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는 그렇게 그냥 일종의 에피소드로 잊혀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저는 참으로 집요한 과학자였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생각한 이 가설을 그냥 가설로 남기길 원하지 않았던 거죠.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요. 유언장을 공개했을 때 사람들은 놀랍니다. 왜냐하면 유언장 안에 이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사망하면 그 즉시 내 눈을 적출을 해서 그 눈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정말로 푸른 물질이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해달라라는 유언장을 남깁니다. 당연히 유언장을 받았던 자손들은 놀랐겠죠. 그리고 자손 입장에서는 차마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아무리 돌아가신 분의 유언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의 시신에 손을 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그 철저하신지 이 유언을 실행한 사람을 자신의 친척들이 아니라 자신의 지인 중에 아주 친했던 의사로 미리 얘기를 해둡니다. 그분에게 당신은 의사니까 이게 가능하겠지. 내가 죽으면 내 소원을 들어달라라고 미리 얘기를 해놨고요. 당연히 이 분도 사실은 처음에는 뭐 그렇게 달갑진 않았겠지만 죽은 사람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생각으로 돌판의 사후에 돌판의 안구를 접출을 해서 그 내부를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리 샅샅이 그 안을 들여다봐도 그 안에서 돌턴이 예측했던 푸른 물질은 들어있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 돌턴은 사후에 눈을 적출해달라는 다소 엽기적인 그 유언을 남겼고 그 유언을 실제 실행도 했지만 알아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아낸 건 딱 하나죠. 그 돌턴이 틀렸다. 그리고 돌턴의 이 유언을 실행했던 지인 의사는요,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머지 눈을. 그 눈을 적출해서 결단해서 검사를 해봤으니 나머지 조각들, 단해들이 남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걸 계속 폐기하거나 또는 화장하는 대신에 이렇게 남겨두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즉, 두 손의 눈을요, 광부 처리해서 남겨둡니다. 아직도 영국의 맨체스터 박물관에 가면 돌턴의 눈 조각들이 남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물론 바로 버릴 수 없었을 거고요.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나는 지금 알 수 없지만 후대에 누군가는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더는 들어있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이야기는 그대로 잊히다가요. 갑자기 돌턴의 사후 150년이 지난 1995년에 사이언스지의 한 편의 논문이 발표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나오게 됩니다. 이 논문의 제목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The Chemistry of Dalton's Color Blindness 라면서 돌턴의 그 생명, 즉 색각 이상에 대한 화학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이때쯤 되니까 지금 시기가 1995년이요. 1995년쯤 되니까 유전자 검사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때쯤 되면 선천적인 적색 색각 이상은 주로 X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가 고장이 나서 생기는 질환이다라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는 시대였죠. 아마 고등학교 생물을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수능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관성유전 법칙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리고도 사람들이 궁금해졌습니다. 볼턴이 예전에 적색 색각 이상으로 고생을 했대. 그럼 볼턴도 혹시 유전적 문제로 고생한 게 아닐까? 라고 가설을 세웠는데요. 다행히도 이분들에게는 증명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볼턴은 이미 15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볼턴의 안구가 남아있었거든요. 이 안구에서 DNA를 추출해서 검사를 할 수 있었죠. 그랬더니 결국 마찬가지로 볼턴의 생명 이상, 그 색각 이상도 반성 유전에 의한 유전적 특정, 유전자의 문제로 인해 일어난 것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죠. 자, 여기서 이제 과학의 본질적인 특성이 나옵니다. 뭐냐? 왜 돌턴은 살아생전에 자신의 눈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렇게 알고 싶어서 돌아가실 때 그런 엽기적인 유언장을 썼던 걸까요? 그리고 왜 돌턴의 유언장을 받은 그 지인은 돌턴의 눈을 150mm 넘도록 보관을 했던 걸까요? 그리고 후대 과학자들은 왜 굳이 다시 이 돌턴의 눈을 꺼내서 DNA 검사를 했던 걸까요? 사실은 현실적인 쓸모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이걸 했죠. 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즉, 과학의 본질은 알미라는 거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과학은 뭔가를, 아이들한테 과학이 뭐니? 넌 과학을 뭐라고 생각하니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보통의 경우에는요. 과학은 뭔가 우리 삶을 바꾸는 거, 뭔가 우리 삶을 더 편하게 하는 것, 혹은 우리를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것,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대답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제 경험상. 근데 실제로 그것은 기술의 정의와 사실은 유사하고요. 과학의 기본적인 정의는 아닙니다. 뭐든지 알고 싶어 하는 것, 그 자체가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적이라는 말에는 알고 싶어 한다는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과학의 이제 사전적 정의로는 보편적인 규칙이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식이다라고 나오는데요. 과학의 영어 단어인 사이언스의 어원을 라틴어에서 알을 의미하는 단어 스키엔티아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즉, 과학은 애초부터 안다는 것. 즉, 근데 그 알고 있는 지식의 크기보다는요, 그 알을 중요시하는 삶의 경향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안다는 개념도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지만요, 과학적으로 안다는 것을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는 낫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미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더 낫다라는 것. 즉,
무지에 대한 맹신이라든가 무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지를 인정은 하지만 그 인정된 상태로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무지를 인정하고 그 무지를 지로 아는 것으로 돌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과학적으로 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과학적으로 안다는 것은 그렇게 뭔가를 알고 싶어서 알아내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알아낸 것이 기껏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알아냈는데 잘못 알아내면 사실은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잘못 알아내놓고 그 잘못 알아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은 처음부터 정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그나마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요. 제대로 된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즉, 여기서 이제 과학적 방법론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요. 두 번째 과학적으로 안다는 건요. 제대로 된 방법, 즉, 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안다는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이제 이걸 이제 제가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밝혀진 사실이 있다면, 나온다면, 증명이 됐다면, 그 결과가 설사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요. 어떤 문제에 대한 진실이 밝혀진 뒤에도 이거 믿을 수 없어. 이건 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 그래서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고집을 부리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즉, 사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낮춰요. 이미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졌는데 그 밝혀진 것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는 사실 논리적인 방법으로 설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상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때문에 이 과학적으로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요,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낫고 제대로 된 방법론을 사용해야 결과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밝혀진 사실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인정해야 된다는 것만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도요, 가만 보시면요, 이것만 인식하고 있어도 아마 사회적 갈등의 상당 부분이 줄어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간다는 거, 어른이 되어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요. 인간 사회라는 커다란 시스템 속에서 하나의 개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때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오해와 갈등이 불러일으켜지고요. 그리고 그 오해와 갈등으로 빚어진 그런 틈을 메우기 위해서 또는 서로 간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대부분은요, 사실이 아니라 대부분 의견의 차이입니다. 견해의 차이인 경우가 많고 가치관의 차이인 경우가 많죠. 견해와 가치관이 다르다는 그 다양성 자체는 인정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어른스럽게 행동한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의 이제 합의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건데요. 그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과학적 방법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아냈죠. 왜? 과학이라는 거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실을 찾고, 사실을 알아내고, 그 사실이 제대로 된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검증되어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밝혀진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기분이 나쁠 수는 있고요.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어른스럽게 받아들이고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바탕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과학적 문해력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들이, 처음에 이제 나온 것들이 교육 쪽에서도 나오긴 했지만요. 그 경제 기부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시민들의 과학적 문해력을 증진을 시키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교육에도 많이 반영됐고,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아집이 생기기 때문에, 자신만의 가치관이 생기기 때문에 고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이것들을 미리 확인시켜주면 좋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과학이라는 건요, 삶을 중요시하는 삶의 경향성이고, 그렇게 알아낸 지식들을 인정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과학적 문해력에서 과학적이라는 것이 담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부터 문해력입니다. 이제 문해력은 아마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문해력, 즉 영어로 리터러시라는 개념들은요, 기본적으로 글을 이해하고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뜻을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문해력을 갖추려면 기본적으로 문자를 알아야 되고요.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사실은요, 그 문자를 알고 단어의 뜻을 알았다고 해서 문해력을 갖췄다는 것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인 문해력 혹은 문맹에서 탈출했다 성들 수준이지 이걸 문해력을 갖췄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문해력은 사실은 이거보다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주로 설명을 할 때 이 예를 듭니다. 잘했어라는 말을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의 기본적인 뜻은 뭘까? 즉, 잘했어라는 이 글자에 대한 문자 인식을 하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뜻은 뭘까? 아마 칭찬의 의미로 쓰였을 것이다. 잘했어라는 건 어떤 누군가가 무언가를 수행했을 때 그 결과가 상당히 만족스럽고 성취가 뛰어날 때 이것을 칭찬하기 위해서 쓰는 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쓰는 단어가 잘했어다. 그런데 잘했어의 사전적 의미는 이것이겠지만요. 현실에서 우리는 잘했어를 반드시 칭찬의 의미로만 쓰진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잘했어도 있습니다. 그래도 잘했어. 사실 여기서의 잘했어는 어, 칭찬이라기보다는 위로에 가까운 말이죠. 이 말을 듣는 대상은 사실 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잘했다, 정말 잘했다면 그래도란 말을 안 쓰거든요. 그래도 잘했어라는 말을 썼다는 소리는 뭔가 좀 미진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그것만으로서도 너는 충분히 가치가 있어라고 위로할 때 주로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잘했어가 이런 방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저렇게 영혼 없는 표정과 영혼 없는 태도로 그래 잘했어 라는 말을 하는 거는 대부분 뭐냐면요. 이제 너랑 더 이상 얘기하기 싫다. 이제 그만 좀 하자. 여기서 이쯤에서 말을 좀 끊어주면 안 되겠니? 즉 그만 얘기해 라는 말을 직설적으로 하기가 조금 민망하니까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 잘했어. 이제 그만하자. 그래, 잘했어. 여기까지만 하자. 보통 이런 식으로 말을 끊을 때 주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잘했어란 말은요. 분명히 칭찬이지만 잘했어가 두 번 쓰이면 칭찬이 아니게 됩니다. 이거 반어법이 되죠. 그죠? 잘했어. 라고 하게 되면 칭찬이 아니고 완전히 칭찬과는 반대의 반어법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잘했어는 말의 묘미입니다. 즉, 여기서 쓴 그 텍스트만 보게 되면요. 네 가지 상황에서 전부 잘했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이 잘했어의 말에 어떤 수식어가 붙느냐, 정말이 붙느냐, 그래도가 붙느냐, 아니면 진짜 잘했으면 두 번 연속해서 표현하느냐라는 것처럼 어, 수식어에 따라서 즉 또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의 표정이 어떠냐 표정이 웃는 표정이냐 영혼 없는 표정이냐 화난 표정이냐 그리고 앞에 상황이 내가 정말 잘할 칭찬을 받을 만큼 잘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해력이란 말에는 앞에 진짜 문해력이라는 말이 달려 있습니다. 즉,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상황과 맥락에 맞는 문장의 진짜 의미를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이거든요. 요즘에 문해력이라는 말에 대해서 뭐 인터넷에 보면 수많은 밈들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 밈의 대부분은 그냥 단어의 뜻을 몰라서
몰라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이제 조롱하고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흘이 3일인지 4일인지 모른다든가, 뭐 중식이라고 했더니 이게 점심이 아니라 중국식 음식을 생각했다든가, 우천이라고 하면 그게 뭐 비 오는 날이 아니라 우천이라는 도시 이름을 생각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조롱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단지 그 단어의 뜻을 몰라서 일어나는 해프닝이고, 사실 이런 정도 해프닝은요, 단어의 뜻만 조금만 알게 되면은 얼마든지 금방 고쳐질 수 있는 건데요. 실제 현실에서 문이력이 문제가 되는 건 멀쩡히 단어의 뜻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현실에서 상황과 맥락과 또는 여러 가지 서로 상호 관계와 앞뒤 사정에 따라서 다르게 쓰일 수 있다는 그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이해 못해서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문해력이라는 것은 사상적 의미를 넘어서 상황과 맥락에 맞는 진짜 의미를 파악할 줄 아는 능력. 다시 말해서 눈치라든가 센스라든가 또는 이런 개념들이 포함이 된 게 문해력입니다. 문해력은요, 단어가 사전 혹은 책 속에 들어있는 그 자체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게 상황, 사실로 나와서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걸 아까 과학적이란 말과 결합을 해보면요. 과학적 문해력이란 말은 이렇게 과학이라는 건 아까 알을 중요시하고 사실을 중요시하고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과학적이고요. 문해력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의미가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라는 게 문해력입니다. 이 두 가지를 더해서 과학적 문해력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첫 번째, 과학적 문해력도 기본적인 문해력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문해력은 뭐냐면요. 아이들이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교 과학 교육을 배우면은 적어도 언론에 어떤 종류의 과학적인 기사가 등장을 했을 때 유전자 치료제에 대해 나왔다든가 아니면은 핵 발전소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든가 어떤 특정한 뭐 지구 온난화라든가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든가 에너지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기사가 나왔을 때 그것을 읽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서 제시한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능력을 이제 기본적인 과학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 과학 문해력은 약간 외국어를 배우는 거랑 비슷해서 과학은요.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외국어로 된 문장을 그 외국어를 알지 못하면 읽을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문자나 단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과학 문해력인 거죠. 즉, 과학, 여기서 생각하는 것 보통 이제 딱 중학교 정도의 수준의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수준의 과학적인 지식 정도만 알고 있어도 언론에 나오는 것들은 크게 이해하는데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본질적, 진짜 과학 문해력. 아까 얘기했지만 기초적 문해력이 아닌 진짜 문해력처럼 진짜 과학 문해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현대에서 과학을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교양으로서 네가 뭐 클래식 배우고 고흐의 그림들 배우고 무슨 기본적인 사회적인 그런 제도 같은 것들 이해하는 것처럼 교양으로서 과학 지식 체계를 기본적으로 익히고 그 다음에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역량을 갖추고 이를 개인과 사회의 문제에 도입하여 실천하는 것이라고 이 문건에선 얘기를 합니다. 즉, 진짜 과학적 매력이라는 것은요, 세 가지 체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과학적 지식 체계를 익히고,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역량을 갖추고, 그다음에 이것을 개인과 사회의 문제에 도입해서 실천하는 것까지를 과학적 매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창 시절에 배우고 익힌 과학적 지식과 역량을 바탕으로 현실의 문제에 적용해서 해결하는 것. 혹은 책으로만 배웠던 과학 지식과 개념을 실생활에 응용한 것까지가 과학적 문해력에 다 포함이 됩니다. 즉, 학교에서 과학적 지식을 배우고
그 과학적 지식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뭐 과학적 사고, 어떻게 탐구해서 어떻게 과학적 탐구력과 과학적 사고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그것을 현실에 적용해서 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적 문해력의 세 가지 차원은 아까 그 문건에서 얘기했지만 그 세 가지 뿌리를 가진 나무라고 했잖아요. 그 나무의 세 가지 뿌리가 각각 지식, 과학적 지식, 과학적 역량, 그다음에 과학적 참여와 실천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과학적 지식이라는 게 단순히 뭐 어떤 과학 공식을 외운다거나 법칙을 기억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과학 지식의 기본적인 특성을 아는 것에 가깝습니다. 즉, 과학적 지식들을 일단 규칙성을 가지고 그 다양성 속에서 어떤 세상은 다양한데 그 다양함 속에서도 일정한 규칙과 패턴이 있다. 그런 사실 그 규칙과 패턴 자체를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그 규칙과 패턴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그 변화라는 것이 반드시 안정성을 상태로 변화하고 있다. 즉 진화는 무작위적으로 일어났지만 그 진화의 결과물은 환경에 잘 적응한 것으로 정신되는 것처럼 변화 속에서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존재들은 독립적으로 따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 인간이라면 인간 사회, 지구라면 지구 전체의 환경, 생태계 속에서 하나의 퍼즐로서 하나의 톱니바퀴로서 시스템 속에 존재하며 다른 개체들과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을 것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개념들이요. 단순한 단편적인 지식들이 아니라 그 단편적인 지식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패턴,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느냐까지를 이해하는 게 지식이고요. 역량이란 거는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과학적 탐구력. 어떻게 이런 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 설정을 하고 어떤 식으로 가설 설정을 하고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험을 논리적으로 디자인해야 되고 그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것과 그다음에 이 결과들을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논리적이고 인과적으로 설명해야 되는가를 과학적 사고력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게 그 과학적 역량이고요. 그다음에 과학적 참여와 실천이 바로 이제 여기서 이 바뀐 교과과정에서 중요시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거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나눠서 이것들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가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요. 과학, 문화, 향유라 그래서 이 참여와 실천은요. 과학의 본성과 가치 자체를 즐기는 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즐기는 것이 바로 참여와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문해력이라는 건 상당히 복잡한 개념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과학의 본질, 즉 알미 중요하고 사실이 중요하고 사실을 인정하는 그 마음가짐을 먼저 갖춘 상태에서 그것을 현실에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혹은 그것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한다라는 것이 과학적 문해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학적 문해력이라는 것들은 평소에 내가 이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돌발 퀴즈입니다. 선생님들은 혹시 아이들 해보셔도 좋아요? 저 이제 이거 강연 가서 많이 하거든요. 나는 평소에 과학적 문해력을 갖추고 있을까? 어느 정도 갖추고 있을까? 가 과학적 문해력이란 걸 선생님 설명드리지. 그러니까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들을 알고 있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퀴즈 하나 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좀 무서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고층 아파트에 사는데요.
그날도 별일 생각 없이 고층 아파트에서 고층 아파트 살게 되면 항상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덜컹하면서 갑자기 깜깜하게 빛이 나가더라고요. 아주 순간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순간 정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초 안 되는 시간 동안 갑자기 덜컹하면서 엘리베이터가 멈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순간 등골이 쌓여지면서 내가 지금 몇 층쯤에 있을까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럼 지금 내가 떨어졌을 때 나는 과연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도 금방 다시 결론이 들어와서 제 고민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현대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 약 52%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넌 이제 통계청이 나온 아파트가 같은 3층 이상의 건물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전 국민의 절반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럼 결국에는요, 전 국민의 절반은요, 평소에 생활할 때, 집이라는 거 생활을 할 때, 본인은 바닥에 발을 붙이고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높은 곳에 떠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계산하기 쉽게 내가 예를 들어 아파트 20층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20층. 20층에 살고 있는 나는 평소에 땅에서 몇 미터 정도 떠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이들한테 이 문제를 내줍니다. 그럼 아이들은요, 바로바로 대답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애들은 20층이니까 20m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옆에 있는 애들이 막 핀잔을 주죠. 에이, 그거 너무 낮다 그러면서 뭐, 50m요. 어떤 애들은 뭐 100m까지도 갑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무슨 경매장이 온 것 같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낮게 기두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막 20m부터 시작해서 100m 사이에서 저마다 막 몇 미터 사이로 지금 얘기를 해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 어떤 거냐는 거죠. 뭐 해발이든 상관없습니다. 해발로 하든지 그냥 우리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1층 땅에서부터 몇 미터쯤 될까? 해발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과학적 문해력은, 어, 내가 현실에서 응용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의 해발 고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알다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1층 땅부터 내가 몇 미터쯤 올라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를 고민을 해보면, 물론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언젠가 과학교육과정에서 이걸 배우긴 합니다. 뭘 배우냐면은, 이거 배우라고 하는 게 바로 삼각함수거든요. 삼각함수, 이렇게 해갖고, 탄젠트 배우면 돼요. 탄젠트. 그래서 탄젠트가 그, 직선 거리와 각도를 알면 높이를 알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은 탄젠트를 통해서, 삼각함수를 통해서 건물의 높이 구하는 건 이미 고등 과정에서 하는 거고요.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걸 쓰려면 삼각함수의 개념 자체를 알아야 되고요. 저 건물에서부터 내가 있는 위치까지 정확한 거리를 알아야 되고, 저 각도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게 정밀한 기계가 없이 측정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삼각함수를 사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상적인 방법이긴 한데, 과학적 문해력을 통해서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 몰라도, 초등학교 아이들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여기 선생님이 계산을 230 곱하기 20이라고 하셨는데, 중요한 건요, 이 수치를 어떤 식으로 과학적에서는 이 수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측정과 관측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 나와야잖아요. 어떻게 이 아파트 20층의 높이를 현실적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통해 그것이, 그것이 정말 지원하는, 사실이라고, 어,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뭐가 되냐면요. 사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첫 번째, 아파트는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각 층의 높이는 같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20층의 높이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20층까지 높이를 다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층의 높이만 정확히 구하면 되죠. 그러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그래도 층고를 얘기를 합니다. 층고. 하지만 그렇다면 층고를 재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층고를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높이를 잰다, 줄자로 잰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부분만 잴 수가 있고요. 바닥의 두께와 천장의 두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층을 정확하게 재려면 숨겨져 있는 바닥과 천장의 두께까지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것을 정확하게 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숨겨진 바닥과 천장의 높이까지 합쳐서 정확하게 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도 혹시 아시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층의 높이를 숨겨진 바닥과 천장을 다 합쳐서 정확하게 잴 수가 있을까요? 나무 얘기를 어떻게 줍니까? 그거랑 차이가 없죠. 선생님들도 평소에 과학적 문해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안 가져주신 것 같은데요. 어,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뭐냐면 집안에서 재는 게 천장과 집안에서는 정확하게 잴 수가 없습니다. 일단 천장 가려져 있고 밑에 바닥을 뜰 수가 없으니까 집 끌고 나가야 됩니다.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바로 계단입니다. 비상 계단으로 가시면 됩니다. 비상 계단은 와 천장이 없거든요.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층의 높이를 정확하게 잴 수 있는 건 한 층의 계단의 높이를 재면 됩니다. 물론 계단도 당연히 제대로 된 건축사에서 지은 건물이라면 계단의 높이가 다 일정하겠죠. 그러니까 계단 한 단을 재보면 되고요. 이거는 그 줄자도 굳이 필요 없고요. 아이들이 가방에 넣어 갖고 다니는 자만 하나 있으면 됩니다. 일반적인 자, 20cm 정도만 되면 됩니다. 이 20cm 정도 자가 있으면 그걸로 계단 한 단의 높이를 재고 한 층에 계단이 몇 개 있는지를 세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한 층의 높이가 계단의 높이죠. 그죠? 계단의 높이. 계단의 높이를 정확하게 재보면 계단의 높이와 한 층에 있는 계단의 공수를 재보면요. 한 층의 높이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거기 센티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알고 싶은 층수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높이를 아마 몇 센치 오차 없이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과학적 문해력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죠. 내가 측정해야 되는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일단 파악을 하고요. 1층부터 20층의 높이. 그런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즉, 아파트라는 것은 뭐 층-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한 층의 높이만 알면 된다. 그리고 한 층을 정확하게 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고민을 한 다음에 그것이 계단이라는 것을 유추를 하고요. 계단의 높이를 측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계단의 단수를 곱해서 그리고 층수를 곱해서 결론을 유도하는 거죠. 그렇게 결론을 유도한 다음에 그렇게 나온 값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다. 나는 20m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저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아파트 한 층의 높이는 우리나라 건축법상 2.6에서 2.8m 사이, 2.9m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3m 안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 한 50m 전후가 나오거든요. 아파트 브랜드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더 한 층에 층고가 높은 아파트가 있고 낮은 아파트가 있어서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한 일반적인 아파트라면 20층 정도 되면은 한 55m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20m 생각했었고 어떤 아이는 100m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과 차이가 나지만 얘는 실제로 측정하고 계측하고 계산해서 나온 결과니까 이게 더 실제와 같고 이게 더 믿을만하다, 신뢰성이 높다라는 거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까지가 과학적 문해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과학적 문해력은 결국 이겁니다. 과학적 지식과 개념을 현실에 적용해서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이게 과학적 내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까? 과학적 내력이라고 아마 선생님들 이 현장에서 하시게 될 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먼저 방법을 먼저 그 논리적으로 만들어 보고 이것이 실제로 측정하고 관측하고 계측하고 계산해서 나오는 결과물을 통해서 비교해 보고 그렇게 나온 것들이 충분히 검증이 됐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애들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고등학교 통합까지 과학과 10년을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교과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초등학교 교과서 3학년 교과서 시험 시작에 아예 단원이 시작하기 전에 들어가는 곳에서 아이들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아이가 봄 산책을 하면서 이 나무의 높이가 얼마인지 측정을 해보고, 즉 사물의 크기와 무게와 온도 등을 재보는 활동이 측정이고, 측정할 때는 자나 저울이나 온도계처럼 길이를 측정하려면 자가 필요하고, 무게 질량을 측정하려면 저울이 필요하고, 온도를 측정하려면 온도계가 필요하고, 이것처럼 어떤 특정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특정 대상에 맞는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초등학교 과학교과서 시작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배우는 통합과학 교과서 시작 1단원이 바로 과학 기초 다시 나옵니다. 과학의 기본량, 시간과 공간을 얘기하는 기본량, 그 기본량을 측정하는 단위를 측정할 때 어떤 것이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가, 그것이 여기서 나오는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지금 바뀐 교육과정의 통합과학 교과서, 고등학교 통합과학 교과서 1편에 나옵니다. 결국에 주변 사물을 정확한 방법 측정하고 기준에 따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과학적 능력의 핵심이다라는 것이 이 바뀐 교과서가 자체가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 교과서가 바뀌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STS적인 사고력이 여기에 적용됐습니다. 즉, STS가 보통 여러 가지로 그 해석이 되긴 한데 여기서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소사이어티겠죠. 그래서 이 과학과 기술과 사회 관계에 대한 관계성에 대한 것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교과서 자체도 보시면 묘하게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쓸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교과서가 본 단원이 시작하게 들어가기 앞 단원에 보면은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다 마찬가지인데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방법,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방법, 과학자들이 의사소통하는 방법, 과학자들이 정보를 찾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즉, 결국 뭐냐면, 아예 교육과정 자체에서 배우는 과학 교육이 과학적 문해력, STS 기반으로 한 과학적 문해력으로 기조가 바뀌었다라는 걸 교과서가 증명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다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적 문해력을 바탕으로 이제 과학책을 읽는 것에 대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책을 읽어야 되는가? 사실 과학적 문해력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된다. 그냥 과학적뿐만 아니라 그냥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도 책을 많이 어, 읽어야 한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식을 얻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는요, 책을 읽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요즘에는 생성의 AI를 통해서 질문을 물어보는 방법도 있고요. 왜 유튜브 컨텐츠처럼 다양한 동영상을 통해서 습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지식을 습득한다는 측면에서만 보자면 책은 정보를 지식을 얻기에는 가장 좀 불친절하고 불편한 미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요, 책은 책 내용 어디에도 내가 원하는 지식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요, 처음부터 대충이라도 훑어봐야 됩니다. 하지만 챗GPT는 얼마나 친절합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을 쏙쏙 이해하고 바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책은 불편합니다. 내가 힘을 들여서 글자를 읽어야 되고요. 그 글자들 조합하면서 의미를
이해를 해야지만 책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들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다 보여주고요. 계속해서 내가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한,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책은 사실 정보를 얻기에는 굉장히 불친절하고 불편한 미디어죠. 하지만 그 불친절하기 때문에 처음 읽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 A라는 지식이 A라는 일이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B가 있었구나. 아 C가 이런 말을 얘기할 때는 앞에 D라는 사건이 있었구나. 라는 맥락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불편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상상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하면서 내가 애써서 익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는 흔히 문해력을 얘기를 할때 문해력은 얻다라는 표현보다 기른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문해력은 기른다. 그런데 기른다는 말 자체는요. 한날의 씨앗을 땅에 심고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히기까지는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씨앗이 중간에 죽지 않고 무사히 성장해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수많은 지원과 환경과 거기에 대한 보살핌도 함께 필요하죠. 즉, 기른다는 말에는요. 기본적으로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환경이 뒷받침된다는 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과학책을 읽으면서 무엇을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 이 개념들을 아까 말씀해 드렸던 그 과학적 문해력의 세 가지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과학적 문해의 세 가지 개념, 즉 지식과 역량과 참여와 실천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가면서 읽어야 된다. 그냥 단순히 글자만 쭉 읽고 거기에 대한 개념만 그, 그 그냥 텍스트만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어떤 지식이 담겨 있을까? 즉, 여기엔 어떤 과학적 개념이 담겨 있지? 이 책에는 여기 책에는 나온 개념은 어떤 규칙성이 있지? 그리고 혹시 변화가 있었나? 변화가 있었다면 그 변화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지? 물론 이게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 일부만 들어있겠지만요. 그 다음에 이 글에 나오는 하나의 개념들, 개체들은요, 전체 시스템 쪽에서 어떻게 서로 각각 상호 관계를 맺고 있지? 라는 것들을 찾는 것이 과학적 지식을 찾는 개념이고요. 역량이란 결국 그겁니다. 이 책에서는 어떻게, 이 사람은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어떻게 분석했고, 어떻게 해석을 했지? 라는 과학적 탐구력을 갖추고 있는가? 그다음에 어,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의 원인과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원인과 결과가 어떤 것이지? 그 사이에 논리적 연관성은 어떤 것이지? 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과학적 사고력과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역량에서는요. 요즘에 특히 많이 현사에서 특히 중요한 행동을 하는데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타인에게 어떻게 전달할 거지? 나만 알고 있다고 이것을 타인에게 텔레파시를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야 되지? 이걸 도표로 그려야 되나? 아니면 이걸 그래프로 그려야 되나? 아니면 이거를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가? 아니면 비유를 들어줘야 되는가? 은유를 들어줘야 되는가? 아니면 어디 빗대서 설명을 하는가는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역량이고요. 참여의 실천은 결국 그 자체가 즐거운 거야. 즉, 새로운 사실, 여기서 알아낸 것들. 아, 나 이거 알아서 너무 기뻐. 아, 이 책에서 읽었는데 이걸 알고 나니까 그동안 그 가지고 있었던 뭐 체중이 쭉 내려갔어. 아, 그랬구나. 그 신기했다, 신기했다. 이런 경험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참여와 실천입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일상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이 참여와 실천입니다. 이거를 기본으로 깔고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저의 책인 들고 돌아서 이제 얘기를 하네요. 그, 이 어른이 된다는 것 중에 하나가 황제 펭귄 이야기입니다. 황제 펭귄은
지구상에서 가장 춥다는 남극에 살면서 딱 알을 낳고 새끼를 번식할 때 이 원래 이제 어린 새끼를 낳고 이 어린 새끼를 돌보는 과정에서 새끼들은 굉장히 연약하고 쉽게 죽기 때문에 굉장히 상황이 좋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결혼한 다음에 집이 있어야 결혼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지만 아이를 낳는다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펭귄들은 가장 열악하고 취약할 때 새끼를 낳습니다. 즉 어, 서로 짝짓기를 한 다음에 암컷은 배에 알을 품고 남극에서도 가장 춥다는 내륙 지역까지 일부러 이동을 합니다.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하나도 정말 영하 60도까지 내려가는 추운 곳까지 이동을 해서 거기서 굳이 알을 낳고요. 그 다음에 그 새끼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그 추운 곳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쫄쫄 굶어가면서 육아를 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제 책에 담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책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보면서 그래서 이제 펭귄들은 여기서 이 추운 곳에서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절대 혼자 가지 않습니다. 여럿이서 가급적이면 수백 마리가 때를 이어서 한꺼번에 이동해서 아이를 낳고요. 허들링이라 그래서 서로 간에 몸을 붙이고 계속해서 빙글빙글 나선형으로 돌아서 열을 보존하는 행위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펭귄의 그 황제 펭귄의 고된 육아 얘기를 읽으면서 이걸 과학적으로 읽는다면요. 도대체 펭귄의 짝짓과 육아에서 이 특성이 뭘까? 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진가? 그 특징은 무엇인가라는 개별적인 사실, 그다음에 허들링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패턴들이 무엇인가를 인식을 하고요. 영양이라는 것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혹독한 과정에서, 혹독한 환경에서 펭귄이 굳이 육아를 하도록 진화된 이유가 뭘까? 이걸 논리적으로 구성을 해보는 거죠. 실제 펭귄들이 굳이 가장 추운 내륙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알을 낳는 것은 펭귄들이 평소에 사는 곳은 남북 그 바닷가 근처잖아요. 먹이가 생산이 풍부한 먹을거리가 물고기가 풍부한 곳이긴 한데 그쪽에서는 먹을거리도 풍부하지만 도둑갈매기나 또는 다른 펭귄들을 알을 노리는 다른 천적들도 굉장히 많은 곳이고요. 어른 펭귄들이야 이제 도망칠 수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알이나 아직 움직임이 느린 새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천적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거든요. 펭귄은 아예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서 스스로 도망치거나 스스로 몸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아무도 없는 너무 추워서 선적들이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는 곳에 가서 일부러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웁니다. 그쪽에선 적어도 추위만 참으면 도둑가내기가 알을 훔쳐갈까 아니면 물범이 나타나서 새끼를 물어갈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게 더 후손 번식에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혹은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더 유리했기 때문에 그런 습성을 가진 펭귄 개체들이 살아남은 거겠죠. 그래서 그것들 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이 과정을 정리해서 경향성과 특성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거 접근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방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이 역량이고요. 참여와 실천. 즉,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이것을 인간 사회에 적용을 하려면 어, 얼마나 어떤 내용들을 인간 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펭귄의 개념들을 인간 사회에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즉, 펭귄은 본인이 고생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더 잘 자랄 수 있는 방식으로 번식을 해왔다. 즉, 이걸 인간 사회에 적용을 하게 되면 지금 세대가 조금 손해를 보고 조금 더 괴롭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가 더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고 살아나갈 수 있는 또 인간 사회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이런 그 펭귄이 굳이 만약에 이런 외부의 그 천적 같은 것이 없다면 굳이 추운 곳에 가서
고생하면서 새끼를 낳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결국에 육아를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은 주변 다른 소리가 나서요. 어, 주변의 환경이 좀 더 정돈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안전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또 펭귄은 혼자 해고는 절대로 아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추운 곳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온기를 나눠야 되거든요. 반드시 펭귄은 암수 한 쌍이 짝을 이뤘을 때만 그리고 실제로 이 짝짓기를 펭귄 둘 중에 하나가 어떤 이유로 사라지게 되면 얘들은 알을 번식 포기합니다. 알에 있어도 번식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도저히 알을 지켜줄 수가 없거든요. 서로 번갈아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 간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부모 간에 서로 간에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라든가 혹은 또 퍼틀링에서 수백만의 펭귄들이 서로 모여서 어, 체온을 나누면서 추위를 견디거든요. 혼자 살 수 없다. 뭐 기타 등등 다양한 방법들로 이것을 적용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즉 이런 식으로 과학적인 지식을 이런 내용을 읽게 될 때는 여기에 포함된 지식이 어떤 것인지 일단 정리를 하고 그 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그것을 표현을 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방식이 무엇인가라는 것들까지 생각해 보는 게 바로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요. 일종의 저만의 팁인데요. 과학적으로 무엇을 설명하려면 일단 과학적 사고력이 되어야 되거든요. 과학적 사고력에는요. 과학적 과학적 사고를 갖추려면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구축 방식을 있어야 됩니다. 과학자의 이론 구축 방식은 보통은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일단 현상 인식하고 현상을 해서 외적적 예측을 통해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실질적 증거를 통해 검증하고 모순된 관찰이 나오면 다시 가설을 측정을 하고 실험을 통해서 검증해서 가설이 검증이 완료가 되면 검증된 가설을 바탕으로 보편성 확보를 통해서 이론 과정을 거쳐서 법칙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과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보면요. 인식을 하고 가설 설정하고 가설을 증명하고 그 증명한 결과를 토대로 보편성 확보에서 법칙과 규칙을 만드는 게 과학자의 이론 구축 방식이고 과학자의 사고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아이들이 저 말 자체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게 중요하다 얘기를 하게 되면 아이들은 저 말을 기억할 뿐이지 저 개념을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문해력이라는 건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아이들 설명을 할 때 보통 이 말들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먼저 바꿔주는 과정. 아까 의사소통 능력 중에 능력도 이제 과학적 능력이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먼저 바꿔주려고 시도를 합니다. 첫 번째, 네, 현상인식이란 말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현상을 인식한다는 말은요, 사실은 현상과 인식이라는 두 가지 말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현상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현상이라고 하고요. 인식은 그 일이 일어났음을 내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즉, 바깥에 비가 오고 있다. 이거는 현상이고요. 지금 눈이라고 할까? 오늘 눈 왔는데 바깥에 눈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건 현상이고요. 그것을 내가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창밖을 보다가 눈이 오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게 인식입니다. 이 두 가지를요. 이 두 가지 개념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선생님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창을 딱 봤는데 눈이 펑펑 오고 있다. 그럼 내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올 소리는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경우에는 어, 라고 하는 어떤 분이 아하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느낌표입니다. 눈이다. 눈 오네? 와, 눈 온다. 어머, 눈 오네? 하는 것처럼
저는 이거 느낌표의 순간이라고 하거든요. 이 느낌표의 순간이 바로 현상을 인식하는 순간입니다. 즉, 현상을 인식한다는 거는 내 마음에 갑자기 느낌표가 빡 찍히는 거예요. 어, 누른다. 어, 와, 와, 우와. 이런 감탄사, 그쵸? 감탄사 중에 느낌표입니다. 느낌표. 느낌표의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자들은 일상을 낯설게 보면서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느낌표로 찍는 사람들이 과학자이고, 그것을 잘하는 것이 과학적 사고의 시작입니다. 뉴턴은 사고가 떨어지는 걸 보고 중력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그것보다 정확히 얘기하면요. 어떤 거냐면요. 어, 이 가벼운 사과도 떨어지는데 저 하늘의 무거운 달은 왜 안 떨어지네? 라는 것이. 달은 안, 사과는 떨어지는데 달은 안 떨어지네.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왜가 나옵니다. 이걸 저는 느낌표와 물음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설을 설정하는 거는 물음표를 만들고 그 물음표의 답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 혀가 떨어졌는데 달은 안 떨어졌네? 왜 안 떨어지지? 저걸 잡는 무언가의 힘이 있나 보다. 저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힘이 있나 보다. 그게 뭘까를 고민해 보는 게 가설입니다. 가설정이죠. 어, 이런 거 있죠. 저 학교를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 문 앞에 커다란 나무가 서 있는 걸 봤어요. 그 나무가 어제 없었을 리는 없지만, 없는데 나는 오늘 처음 봤어요. 여기 나무가 있었네? 이거 언제부터 생겼지? 여기 나무가 있었네? 난 이거 왜 못 봤지? 여기 나무가 있었네? 이 나무는 언제부터 여기 있었을까를 궁금해하고, 언제부터 여기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게 가설이고요. 실제 그걸 확인해 보는 거죠. 이 나무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학교에 오랫동안 계셨던 선생님한테 여쭤볼까? 혹은 학교의 역사를 한번 찾아볼까? 좀 확인해 보는 거죠. 이게 가설 검증입니다. 왜? 확인. 이게 사실은 과학적 분해력 혹은 현실에서 실수를 안 하는 사고방식으로 굉장히 유용합니다. 아이들에게 요 정도만 해도 아이들은 훨씬 더 실수를 덜하고, 왜 그렇지? 그 다음에 확인해보자. 여기까지가 과학적 사고의 1단계고요. 근데 확인을 하다 보면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 어른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시네? 그러면은, 모르시면은 학교의 옛날 기록을 뒤져본다든가 어딘가에 자료를 찾아볼 수 있게 확인해보니까, 아, 언제부터 그랬구나. 이 나무는 몇 년 전부터 있었구나. 예를 30년 전부터 있었는데, 원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었고, 다른 데 있던 것들을 옮겨 심었구나. 혹은, 이제 30년도에 누군가가 여기다가 묘목을 심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았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확인인 거죠. 그래서 그랬구나까지 아는 것.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보통 일상에서 과학적 사고의 수준인데요.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요. 이게 패턴이 있는가라는 걸 확인해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즉, 하늘에서 뭔가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원인은 중력 때문인데, 떨어지는 원인은 뭔가 잡아당기는 힘이 없기 때문인데, 그게 사과만 그런지 사람도 그런지 그럼 새들은 왜 안 떨어지는 건지 이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통합적인 무언가 법칙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알아내면서 찾아서 다들 그렇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들 그렇구나. 라는 것들을 통해서 규칙을 찾아내는 게 바로 과학적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규칙을 찾으면요. 다음엔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미래에 대한 전략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적 사고의 패턴은 결국 과학자들은 이걸 어려운 말로 현상을 인식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고 증명해서 이론화를 통해서 법칙을 만든다 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에서는 간단하게 왜 그래?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남들 다 그러니까 다음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이 패턴을 설정을 하는 게 과학적 사고의 패턴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만 익숙하게 돼 있어도 현실을 바라볼 때 좀 더
과학적으로 바라본다는 개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 바탕으로 토론을 해볼까요? 이 토론이라는 건요, 제가 보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토론은 우리 일상적 토론은 이제 찬반 토론이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찬반, 찬성과 반대 토론이라고 의견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건데 과학 토론에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과학적 지식의 찬반 토론은 불가능합니다.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을 보게 되면 돌턴부터 톰슨을 거쳐서 버드와 보어를 거쳐 현대의 양자역학 이론까지 이게 옳다, 틀리다, 맞다, 그르다를 토론할 수 있는 일반인은 없습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하는 거고요. 과학적 지식 자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과학 토론을 하게 될 때는 그 찬반 토론이 아니라 주로 적용 토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적용했어요. 이걸,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 중에 무엇이 더 좋을까? 이게 더 좋다. 이게 찬성 반대가 아니라 나는 이런 대안이 더 나을 것 같다. 나는 이런 대안이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해결 토론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 토론에서 찬반 토론을 하려면요. 이런 겁니다. 원자 핵분열 기술을 사용할 때 누군가는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얻을 수 있는 일종의 화학 연료와 조금 다른 방식의 고효율 에너지 원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원자 핵분열을 폭탄으로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원자를 통해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수도 있지만 폭탄으로 사용해서 도시 자체를 날려버릴 수도 있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히로시마의 원폭이 떨어졌을 때 전후 사진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걸 보실 수 있죠. 이 사진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엔요 과학 기술적 결과물의 사회적 적용 여부에 대한 토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간단한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을 보시고 이거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디즈니사에서 만들고 있는 스툴토닉스, 지금 이쪽에 스턴트 로봇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허술해 보였는데 점차 좋아지는 게 보이시죠? 지금은 이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보통은 이제 그래서 이 스턴트로닉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 맞습니다. 스턴트 로봇을 사용하는 거죠. 스턴트로닉스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스턴트맨이 스턴트와 그다음에 로닉스 붙여 스턴트로닉스라고 하는데요. 디즈니는 몇 년 전부터 그 일종의 디즈니랜드에서 보면 공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공연들을 지금은 이제 스턴트맨들이 와이어 달고서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뭐 스턴트맨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히어로 역할을 연기를 하지만 저런 식으로 스타트로닉스 로봇들을 사용해서 하게 되면 좀 더 고난이도의 동작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람이 할 수 없는 또는 위험이 없는 공간에서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타트로닉스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찬반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뭐 나는 스턴트 사용을 찬성한다. 나는 처음부터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은 찬성 반대 토론하기 전에 이것부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평소에 아이들이 자신 찬성하고 있는지 반대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내가 스탄트로닉스의 장점과 단점 먼저 판단하기 전에 장점과 단점을 먼저 찾아보려고 합니다. 스탄트로닉스를 쓰게 되면 좋은 점이 무엇이 있을까? 스탄트로닉스를 쓰게 되면 조금 안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 이걸 찾아보게 돼서 장점이 많이 찾게 되면 나는 찬성할 수 있고요. 단점을 많이 찾게 되면 반대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장점과 단점을 찾는 게 사실은요, 이것부터 나가야 되는데, 장점과 단점을 찾을 때는요, 요것부터 찾으시면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과학적에서 이 장점과 단점을 찾는 데는요, 일종의 팁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과학 기술이라는 말 자체를 잘 생각해 보시면요, 기술이란 말에는 사전적 정의가 뭐로 들어가 있냐면, 인간이 규칙에 따라 무엇을 만드는 행위가 유용성을 가질 때 우리는 그걸 기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이 무엇을 만든 행위에서 실질적 유용성이 없는 경우 주로 예술이라고 하거든요. 실질적 유용성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가 실질적 유용성을 가져온다는 건 기술이란 말에는 그 앞에 무엇이 들어있든지 간에 그 자체가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혜택은 주로 새로운 가능성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는 못했어. 기존에는 사람의 신체적인 한계상 어떤 특정한 동작을 수행할 수 없었는데 로봇을 사용하게 되면 새롭게 사람이 전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어. 라는 새로운 가능성이 생겼다가 그 새로운 가능성이 생기면 그거에 대한 부작용도 반드시 새로운 위험이 생깁니다. 로봇이 도입되는 순간 로봇이 없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던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어 뭐 로봇이 오작동할 가능성이라든가 로봇이 해킹될 가능성이라든가 그래서 위험할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혜택은 또 보통 기술이 도입되면 효율성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도입되면 어떤 효율성이 있어? 어떻게 뭐 더 기존의 자원들을 어떻게 더 잘 사용할 수 있어? 라는 효율성이 나타나게 됐고요. 효율성을 대응하는 것이 바로 좀 지나치게 능력주의만 가지 않아? 그러면은 효율적인 것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거야? 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걸 도입되게 되면 경제적 이익이 있어. 스타트업 비용이 줄거나, 뭐, 개발해갖고, 한 번 개발해서 24시간 계속 쓸 수 있다거나 하는 경제적 이익이 있고, 그러면 그 누가, 도대체 누구한테 가느냐. 그 사이에서 스타트업들은 일자리를 잃을 텐데, 거기서 벌어들인 돈은 대체 누구한테 가느냐. 그게 과연 경제적 이익이냐. 이게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따게 되면 편리하잖아. 사람한테 일일이 시키지 않고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되잖아. 얼마나 편리해. 하지만 이 편리함 때문에 우리는 선택권이 제한된다든가 혹은 이런 식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플러스 알파가 있을 텐데요. 이때 토론에서 유착해 재밌는 건 뭐냐면요. 어, 과학기술은 어쨌든 간에 애초에 그것이 기술로서 개발됐다는 건 인간 사회에 어떤 종류의 실질적인 혜택이나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이 기술로 분류가 되고 개발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은 보통 혜택을 타는 거는 보통요. 새롭게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졌다라는 거, 그리고 효율적이다, 경제적이다, 편리하다. 이 정도에서 대부분의 과학적 기술 대부분의 과학 기술에 대해서는 장점을 찾을 수가 있고요. 이 장점에 반하는 거는 인간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이 실질적인 반대 이론들은 새로운 가능성이 나타난 새로운 위험성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대부분 인간사회가 가지고 싶어 하는 가치들, 지나치게 효율성만 강조하게 되면 사람들을 소외시킬 수가 있고요. 또 지나치게 경제적 이익만 강조하게 되면 부의 편중이라든지 불균형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고 지나치게 편리함을 강조하게 되면 그 키오스크 같은 것들이죠. 그 편리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선택권에 제한이 되고 오히려 자유가 제한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들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찾으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편한 일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얘기가 들어갔고요. 요거 이제 넘어가서 요거 이제 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이 생각했던 질의응답을 제가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11시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서 이제 제 강의들을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마무리로 다시 한번 과학적 문해력이라는 결국 과학의 본질, 알물 중요시하고 사실을 정확히 밝혀내는 논리적 사고력을 중요시하고 그걸 바탕으로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과학적 문해력이다. 그래서 결국에 과학적 있는 방식도 지식과 그 안에 있는 논리적 구조와 그리고 그것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꺼번에 고민하시면서 다각도로 고민해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전 질문들 나온 것 중에서 제가 과학적 읽기라든지 과학적 읽기 훈련하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 대충 강연에 녹여낸 것 같고요. 혹시나 이 질문하신 선생님들 중에서 또
시간 관계상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서 제가 하면 좋겠는지 얘기를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정도만 좀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어쨌든 과학적 인내력을 갖춘 미래 세대를 길러내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일단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